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각각 1% 넘게 빠지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연말 랠리를 이어가던 와중에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앞둔 상황에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점 부담에 따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게 되면서 지수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10년물 국채금리는 3.86%였습니다. 더 지난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경기 둔화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지표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110.7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랑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개월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올랐다라는 것은 소비자가 바라보는 경기 전망이 조금씩 나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에 현재 경기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또한 이 지표를 통해서 조금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4달러 선에서 상승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홍해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상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소식 속에 장중에 다시 한번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사들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실 거고요. 13 Chinese entities add to the unverified list for removed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13개 entities, 기업들에 대해서 잠정적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했다라는 기사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 PNC 시스템, 전자제품 부품 회사인 생보시에퉁 플래서스 등 기술 기업을 포함해서 예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일단 앞에 잠정이라는 단어가 붙기는 했습니다. 블랙리스트인 수출 통제 명단에 올리기 직전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포함이 된다면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수출할 때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이나 물품이 오가는 것은 아닌지 추가 실사나 면허 발급이 추가로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즉 조금 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고 중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만약 중국이 허가하지 않아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13개 기업은 60일 뒤에 이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최근 이슈를 지금까지 자리에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난 8월에는 미국은 화웨이가 7나노미터 반도체가 들어간 스마트폰을 출시하게 되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미국은 중국의 고성능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저성능 칩까지도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인터뷰를 통해서 화웨이 내상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국 정부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매듭을 짓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rump speaks following his removal from Colorado ballot이란 기사고요. 일단 트럼프 대선과 관련된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있어서 제동을 걸었다라는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년에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즉 무자격 판결을 내리면서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 용지에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을 한 건데요. 이는 지난달 콜로라도 덴버 법원의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한 것을 뒤집은 판결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처음으로 부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대법관들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일과 또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보였던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에 콜로라도주에서 13%포인트 차로 패배한 바가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 콜로라도주가 민주당 성향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내년 대선 승리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의 소송에 있어서도 미칠 영향을 고려를 한다면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측은 이번 첫 패소 판결에 대해서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대선 여론조사에서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하루 쉬어갔기 때문에 구글을 제외하고는 빅테크 기업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빨간빛이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영업부의 조직 개편 인사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적 발표된 부분이 있어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풍향계라고 불리는 이 페덱스가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과 EPS가 좋지 않았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외에서도 급락이 나왔고요. 어제 정규장에서도 12%가량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페덱스의 CEO가 불확실한 수요 환경에서 수익성의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지수를 좀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마이크론 또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좀 보고 가자라는 관망세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매출은 47억 3천만 달러, 영업 손실은 11억 2,8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주당 순손실은 95센트였습니다. 적자긴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매출은 전년 1분기보다 16% 정도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시그널을 받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이날 정규장에서는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4%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3.89% 상승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리바바부터 함께 보시죠. 전일 대비해서는 2.7% 정도 좀 크게 밀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이 전자상거래 부진에 따라서 책임자 경질이라는 강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에서 전자상거래 부문은 전체 매출에 있어서 40% 정도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상거래 섹터의 부진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다이산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다이산은 마윈이 1999년 알리바바를 창업할 당시 함께했던 18명의 멤버 중 한 명인데요. 인사 개편으로 알리바바 그룹의 주력 플랫폼 사업인 타오바오 그리고 티몰의 부분은 앞으로 우융밍 CEO가 이끌도록 했습니다. 사실 최근 알리바바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게임이나 소셜미디어 분야에서는 텐센트 홀딩스에 밀리고 있고요. 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테무를 앞세우고 있는 핀도더에 밀리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핀도더 주가만 보자면 올해 들어서 8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알리바바는 반대로 14% 정도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상반기 알리바바는 회사를 6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분할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는 철회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통해서 알리바바가 내년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좀 들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들 살펴볼 거고요. 테슬라 먼저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3.9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어서 메타 함께 보시면 0.31% 약보합순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 함께 보시면 1.09%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전 세계 억만장자 중에 올해 재산을 가장 많이 늘린 인물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로 나타났습니다. 포브스가 집계한 2023년 가장 많은 부를 얻은 10명의 억만장자 중에서 2위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그리고 3위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머스크의 순 자산은 올해에만 약 140조 8천억 원이 늘면서 총 약 33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X를 책임지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의 주가가 작년 말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했고요. 또 머스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스페이스X도 로켓 발사를 성공시키게 되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부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2위 저커버그는 메타의 주가 폭락 그리고 수익 감소 등에 따라서 4분기 대규모 감원 등으로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메타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지난 15일까지 178% 정도 상승하면서 약 97조 1천억 원의 자산을 추가를 했습니다. 3위 아마존의 베이조스는 아마존 주가가 올해 79% 상승한 영향으로 순 자산이 올해 약 84조 4천억 원이 늘면서 총 약 223조 6천억 원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더불어 상위 10명 중에 7명이 기술 분야 갑부들로 AI 열풍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에 따라서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AI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 말에는 이 순위의 변동이 좀 있을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